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원 후부터 7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아시아 인구 이동 양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 가졌죠.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지역 국가의 성장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소단원도 오늘 중국에서 이동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한국, 일본에서의 이동을 이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두 파트로 나누어 갈까 해요. 그럼 중국에서의 이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죠. 지학서 교과서에 또 이런 좋은 지도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은 먼저 북방 유목민족들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남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농경민족이 2, 3차에 걸친 연쇄적인 이동이 일어났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당시의 중국의 이동 양상을 우리는 5호 세력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진출해 여러 나라를 건설하는 여기 연표 있죠. 5, 16국의 혼란기로 설명을 했어요. 혹시 이 5호의 반란을 뭐라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예, 당시 황제의 연호가 영가였기 때문에 연간에 일어나는 난이라고 해서 영가의 난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때 이 지도가 나오거나 혹은 사료에서 연간에 이르러 오랑캐가 침입했다는 식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 자체 영가의 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5호 중 가장 강성했던 선비족, 그 중에서도 탁발성씨가 이 16국을 통일하고 위라는 국가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우리 춘추 전국시대에도 위가 있고 삼국시대에 조조가 세운 것도 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술적 편의상 이 16국을 통일한 이 효문제가 세운 위를 이 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등장하는 동이, 서위도 이 같은 국명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후대에 그렇게 지어 부르는 형태라서 이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북방 유목 민족의 지배자 이 효문제가 중국을 다스리기 위해 했던 노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화북 지역을 통일했어요. 화북이라고 하면 화이허강, 회수이북 이쪽 지역을 뜻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효문제가 화북을 통일을 하면서 결국 북조가 수립이 되고 남조와 대립을 하게 되는 남북조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한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왕별표 해주세요. 왕별표. 우리 교과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화 정책이란 말 그대로 유목민족을 농경민족, 즉 중국의 한족으로 변화시키자는 정책으로 같은 말로 이 오랑캐 호족과 농경민의 한족을 융합하는 데서 호한융합 정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정책들을 실시했느냐? 첫 번째, 수도를 원래 자신들 선비족이 발원했던 성락 지역을 떠나서 평성으로 왔어요. 만리장성 근처. 요 근처에 백등산 있습니다. 백등산. 기억나요? 흉노 묵뚝선우한테 우리 한고조가 납치당했던.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화북 지역을 통일하니까 여기도 먼 거예요.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러양, 낙양이죠. 여기는 이제 한족의 문화적 뿌리, 정치적인 수도, 이 어떤 정신적 이념 이런 어떤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존의 이런 선비족의 성씨 이런 걸 다 한족 성씨로 바꿨어요. 이렇게 뭐 탁발이라는 이런 단어를 중국 한자 형태의 원 이렇게 바꿨고요. 셋째로는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했는데요. 이 효문제 역시 한족의 핏줄, 황족 황후의 핏줄이 섞여 있는 혼혈 황제였고 또 자신 역시 한족 여인을 황후로 맞이를 했습니다. 넷째로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다시피 조정에서는 선비어, 호어를 쓰지 마라. 5째, 호복, 선비족 전통 복장도 입지 마라. 6째, 한족을 관리로 발탁을 했고요. 또 이 선비족과 한족을 차별하지 않고 한데 섞어서 성과 족으로 이분화하는 성족 분정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 성족 분정 정책은 좀 심화된 내용이라서 관련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거나 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듯 효문제는 아주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한화 정책에 대한 선비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싫었겠죠. 자신들은 기득권 집단인데 이런 거 다 틀렸다. 한족 스타일로 바꿔라 하니까 싫을 수밖에요. 그럼 이런 어마무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효문제가 이 정책을 이 사소한 호복 착용 금지, 호어 사용 금지부터 이 막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까지 모든 걸 왜 이렇게 바꿔갔느냐. 아마 이 효문제는 한족의 황제와 같은 그런 군주가 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유목민의 생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유목민은 초원에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장과 군주 중에 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했었죠? 네, 바로 부족장이라 했었죠. 이 효문제는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을 차지하면서 이 이전과 같은 유목민족의 전통으로는 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한족 스타일로 정치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황제권, 군주의 권한도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의 판단은 정확히 맞았던 것이죠. 그죠? 즉, 한화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다? 황제권 강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목민족으로서 이 농경민족인 한족을 지배하는 데는 힘든 점이 많았어요. 일단 그들은 유교라는 수준 높은 정치 이념을 구사하고 있어서 이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아무리 배워서 따라간다 한들 한계가 있었겠죠. 한자도 모르는데 이 유교라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 출신의 황제들은 자신만의 황제권 강화를 뒷받침해줄 유교를 대신할 만한 사상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외국에서 건너온 종교 불교였습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권을 강화할 때 이 불교를 수용하고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하는 모습 많이 살펴볼 수 있었죠. 그게 바로 이런 중국 스타일의 불교를 우리가 수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문제 때 윈강석굴 같은 큰 석굴 사원을 조성하면서 불교를 통해 황제권 강화를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여기 윈강이 이 부기가 두 번째로 그 수도를 했던 평성 근처에 지어져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요 사진 한화정책이랑 같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룽먼석굴이나 여기 두낭석굴 요 세 석굴이 이 중국의 3대 석굴 사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특징으로는 균전제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뜻인데요. 15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심지어 소에게도 주었어요. 토지를 지급한 제도로 이를 통해 유목민의 정착을 장려하고 쇠퇴한 농업 생산력의 확보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세수 기반, 재정 기반 확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준다? 지금 봐도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주나라의 정전제 기억나나요? 이 중국 한족 왕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왕토 사상, 이 나라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라는 사상과 더불어서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초원을 공유해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목민족의 토지 공유 사상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토지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토지제도를 이전에도 개혁하고 싶었겠죠. 왕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방 호족과 문벌 귀족들이 토지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유하고 있으니까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북방 유목민족 나라가 수립되면서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균전제에서
여자나 소도 토지 지급 대상으로 이제 삼았던 걸로 봤을 때 이 남녀의 지위가 대등하고 가축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유목민족의 전통이 역시 균전제라는 토지제도에도 반영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듯 북방 유목민족으로서 만리장성 이남, 소위 중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나라를 세운 효문제, 하나 정책을 통해 황제 중심의 지배체제를 세우고자 했던 그의 나라는 왜 결국 동이와 서위로 분열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지나쳤다는 거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그죠? 지나친 하나주의 정책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한족 문화에 흡수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건한 유목민족의 정체성, 뿌리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효문제가 죽고 나서 그의 하나 정책을 둘러싸고 이 선비족의 핵심층이 동이와 성이로 분열을 하게 돼요. 또 그들을 다시 계승한 북제와 북주로 나뉘어져서 오랫동안 대립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냐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제 북쪽에 돌궐족이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유목 민족 국가 세력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돌궐족의 대장인 가한과 그리고 고구려의 왕에게 경쟁적으로 조공을 하면서 상대국을 견제하려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 지도가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지도입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 북위를 블랭크 빈칸으로 가로 뚫어놔요. 그러놓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이 지도 보고 밑에 송이 남조고 북조니까 당연히 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왜냐? 나중에 조금 더 뒤로 가면 당송 원명청 할 때 당나라 뒤에 송나라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나라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중국 지도를 먼저 보지 말고 봐야 될 것은 요거예요. 한반도 지도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한반도 지도를 보니까 상황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나라가 잘 나갈 때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던 때죠. 그것은 고구려가 이렇게 앞뒤 구분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봐야겠죠. 그 이유는 바로 고구려를 압박할 만한 중국 세력이 없었다. 아니 분열해 있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위진남북조로 분열해 있을 때 한반도도 뭐하 있는 상태? 삼국으로 분열 중이었다. 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삼국이 있을 때 북쪽은 북이다. 이렇게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북이 효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정책 꼭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이 360년 오랜 분열을 종식시키고 재통일에 성공한 수 봐야겠죠, 그죠?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수나라와 이 당나라는 교과서 이제 뒷부분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 두 나라를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사실 교과서에는 많은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정리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필기를 해야겠죠. 여기 밑에다가 훈족의 게르만족의 이동 요 부분은 뭐 세계사적 부분이니까 넘기고 여기다가 노트를 좀 잘라가지고 필기를 추가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수나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말했듯이 중국 수나라는 360년의 위진남북조의 분열을 끝내고 등장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분열을 끝낸 나라인 만큼 숙제가 있었겠죠. 첫 번째, 이 남북 지역으로 이제 나뉘어서 발전한 이 360년간의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강남 지역은 엄청 비대해졌는데 북방 민족은 북쪽 지역은 되게 빈약한 상태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국이 분열해 있는 사이에 급성장한
주변 이웃 국가의 어떤 서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먼저 이 강남 지역의 풍부한 물산을 화북 지역으로 원활하게 운송하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제 그 수양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대운하 건설이에요. 중국에는 커다란 황후강과 창장강, 양쯔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동서로 이 이제 물류를 수송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남북으로 수송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 수양제가 이 두 강을 잇는 인공강을 뚫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군사적 중심지인 베이징, 그리고 정치적 중심지인 장안, 그리고 경제적 중심지인 항저우로 잇는 2,700km 만리장성급의 대공사를 6년에 걸쳐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 안으로는 이제 북이 때 이제 실시되었던 균전제를 바탕으로 이 율령 체제의 기초를 닦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과거 제도가 등장하게 되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 제도는 말 그대로 과목별로 이제 뽑아 올렸다라는 뜻인데요. 이 과거 제도, 균전 제도 등의 율령 제도는 뒤에 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주제가 나올 때 그때 다루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가자면 율령이라는 것은 법가적인 기틀에다가 유가적인 사상을 가미한 중국 특유의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수나라는 이 북위의 균전제를 바탕으로 백성을 이제 군적, 장부에 올려가지고 병사로 징발하는 부병제, 그리고 그 땅에 대해 내는 세금 조, 이제 국가의 어떤 노동력을 바치는 용, 그 다음에 특산품을 내게 되는 조용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율령을 기초를 닦은 게 수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이제 수나라가 주변 국가의 본격적인 서열 정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막 군대를 모으는 거죠. 부병제를 이용해서. 또 군전제와 이제 조용조를 통해서 이제 군수물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강력했던 돌고를 바로 치기는 좀 어렵고, 이 돌고가 연대하면서 중국의 위상을 넘겨보고 있더니 고구려가 딱 첫 맹매의 대상으로 적격이라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나라는 소위 100만 대군,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라서 여수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죠, 그죠?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고구려는. 이 고구려, 여기는 지금 안 드러나 있지만 이 고구려가 위치했던 지역이 만주벌판, 개마고원 일대입니다. 이 험준한 산악 지역에 요 아이들이 산성이에요, 산성. 지도에 보시면 특히 유명한 이런 요동성, 백암성, 암시성, 이런 산성은 이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100만 대군이란 쪽수 찍어 누르는 전술은 통하지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들이 함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 바로 패스하고 평양성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딱 고구려 전술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고구려 전술과 관련된 부분은 좀 TMI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흘려들으면 돼요.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중국을 수도 이기고 당나라도 이기는 이런 한반도의 방파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잘 나갈 수 있었냐면 이 고구려의 전술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고구려는 청야 전술이라고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성에 저장해 놓고 나머지 들판을 전부 태워서 적군이 식량이 얻는 걸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은 성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옹성전을 전개하는 이런 형식으로 싸움을 벌였는데요. 옛날 군인들은 무조건 자신들이 먹는 양식은 이고지고 가서 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가 이제 베이징에서 출발했겠죠, 군대가, 그죠? 먹을 걸 이고지고 고구려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이구, 고구려 땅에서 먹을 게 없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전투 부대를 먹일 군량민은 이제 뒤에 줄줄 수레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또 똘똘 뭉친 고구려 애들은 되게 이제 규모도 작고 나올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계속 진군하는 거죠, 전투 부대가. 그랬더니 이제 고구려군이 성 안에만 가만히 있던 고구려군이 상황을 보니까
후방에 이제 줄줄 따라오는 보급부대와는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만만해 보이거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전투에서 군량미를 또 싹 걷어가 버리는 거죠. 아이고 매. 그러니까 먼저 출발한 수나 전투부대는 보급부대가 중간에서 끊겨가지고 안 오니까 배는 고파. 앞에도 고구려군, 뒤에도 고구려군으로 도가래든 신세야. 심지어 여름에 출발해서 고구려에 도착하니 껌에 겨울이 다가오네. 그러니까 수양제가 별 수 없다. 별동대 30만만 추려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자 하고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누구를 만났냐? 을지문덕을 딱 만나버렸네. 그래서 바로 용왕님 영접하게 되는 거죠. 무슨 대첩? 살수대첩. 당시 을지문덕이 별동대 대장이었던 이 우중문에게 보냈던 시가 남아있죠. 요거는 아빠 접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여튼 이렇게 호되게 고구려에게 당하고 나서도 수양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침입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무리한 대운하 건설과 또 이런 고구려 원정이 원이 되어서 그 이제 수나라는 30년 이제 30년 정도의 역사를 이제 두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가자면 대운하 건설, 과구제 최초 실시, 살수대첩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왕조 당나라입니다. 자,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수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수나라의 기본적인 틀을 수용하고 수나라의 실패를 경계하면서 성장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으로는 어려운 말로는 내부 통치라는 의미에서 내치라고 해요. 수나라가 기초로 해온 율용 지배 체제를 완성하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각국에 전파해서 율령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로 꼽히는 데 기여하였어요. 특히 당태종과 당현종 때는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당시 연호를 본따서 그를 이제 정관의치, 개원의치라고도 불렀어요. 특히 이제 당태종이 이제 유명하죠. 삼국 통일 전쟁에도 참여했던 황제잖아요, 그죠? 그가 쓴 정관종유라는 책은 이제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밖으로는 바깥 외자를 써서 외치. 주변에 군사적 강국이 워낙 많았어요. 당나라를 보면 위쪽에는 막 머리가 무겁죠, 그죠? 돌궐이, 고구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토번은 그때 당시 송창칸포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지역을 통일하고 비단길을 또 장악해버렸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나라가 힘이 세가지고 그들을 한 방에 제압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소의 고삐를 기미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잡고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기미정책, 기미지배체제라고 부르는데 오랑캐를 오랑캐로서 제압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경쟁시켜서 당나라는 고삐를 잡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수처럼 그들을 조율하는 형태로 그들의 우위에 서겠다라는 어떤 목표에서 이런 기미지배 정책을 기미지배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등장했던 발해가 초반에는 이제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문왕 때 이후로는 이제 엄청나게 당나라의 선진국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신라와 경쟁적으로 당나라한테 막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 당나라의 제2 기미 지배 체제였던 한 면모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때에 따라서 이제 채찍을 휘두르는 강경책을 통해 말 안 듣는 나라,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생각하는 이 고구려 같은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서 안 되니까 이제 소국이었던 약소국이었던 신라와 손잡는 것도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때론 당근을 주듯이 회유책으로 당나라의 이제 군사력이 닿는 곳은 이런 도호부, 안동, 도호부, 북정, 안서, 안북, 선우,
안남 도읍으로 설치해서 이제 지배 권역 속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자신보다 힘이 약한 나라라면 조공 책봉 체제의 틀 속에서 선진물을 베풀며 그들의 정치 제도를 존중해 주었으며, 자신보다 힘이 강한 이런 이제 토번, 돌궐 같은 나라, 위구르 같은 나라에는 화본 공주를 파견해서 결혼 제도를 통한 동맹 관계 강화, 이런 형태로 이제 밀당을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미지배 체제를 통해서 다원화된 국제사회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나라는 결국 왜 쇠퇴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또 이 경국지색이 등장을 해요. 경국지색이라면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앞서 배웠던 뭐 상나라, 주왕의 달기라든지 주나라의 이제 포사처럼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미녀들을 우리가 이제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당나라의 전성기 말 이제 정성기를 이루었던 태종과 현종 말기에도 무미랑이랑 양옥한이라는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무미랑이라는 여인 뭐 처음 보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는 당태종의 후궁이었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당고종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황후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측천 무씨라서 무후입니다. 무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완전 일개 뭐 후궁에서 막 황후까지 막 넘나든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나아가서는 막 자신의 자식까지 제 손으로 죽이면서 권력을 차지했던 이 측천무의 이런 권력용, 이런 이제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드라마, 영화, 소설로 많이 각색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녀는 후에 한나라 왕망이 그랬던 것처럼 하상주의 주를 잇는다며 당의 왕주를 이제 부정하고 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무주라고도 하거든요. 이 무씨의 주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 최초의 여황제로 즉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옥한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 현종의 이제 그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네, 뛰어난 춤사위로 당현종의 마음을 흔들면서 이 35살에 이런 나이 차를 극복하고 이 당현종의 후궁 귀비로 이제 책봉이 되죠. 양귀비라고 널리 알려진 인물이에요. 실제로 당나라 멸망을 이끌었던 안록산 사사명의 난의 원인이 되기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양귀비는 당왕조 멸망의 아이콘이라고도 이제 꼽히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당나라의 멸망을 여인에게서 찾으면 찾는 이런 풍조는 아무래도 오랜 중국 역사서에 이 유교적 사관을 기초를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식의 역사 서술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프레임 틀 안에서 중국 역사를 보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느 황제든 여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지 않은 황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 사실이 멸망하고 연계되는 경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그 모순이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기가 맞아서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말이 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당나라의 멸망의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미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경 주변의 이런 병방 지역은 절도사라고 해서 군사력과 행정력을 함께하는 관리로서 그 지역을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당나라가 워낙 이제 이런 외국인을 선발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데 이력이 났던 왕조다 보니까 왜 이의제의 정책에 의거해서 막 그 빈공과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을 이제 과거로도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사람 뭐 장보고도 있고 최치원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 철도사들이 이제 국경 수비를 많이 한 거예요. 알록산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 외국인 변방 지역의 군인 출신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촌놈이었는데 중앙정계로 진출하려고 양귀비한테 줄을 선 거죠. 그랬는데 이 양귀비가 알록산이랑 잘 지내다가 자신의 사촌오빠 양국충을 밀어주면서 이제 알록산을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알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난이 안사의 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미 지배 체제, 뭐 외국인을 통해서 이제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변방을 통제하려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황제권의 약화나 또는 동요가 되면 이런 지배체제 자체가 아예 무너질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중앙 정치가 동요하는 과정에서 지방 백성의 반란, 대표적으로 황소의 난, 이 황소의 난에 대해서 그 최치원이 쓴 토황소 경문이 엄청난 명문이다. 뭐 그런 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황소의 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백성들의 난으로 엄청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현종과 양귀비의 어떤 주색 잡기는 트리거, 방아쇠에 불과하고 사실 그 당나라가 이끌어온 이 기미 지배 체제가 완전한 형태의 상하 구조의 지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 붕괴의 어떤 조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본 당나라는 율령 체제의 완성, 이제 기미 지배 체제의 어떤 형태를 이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 이제 나당연합과 나당전쟁 삼국의 어떤 내용은 한국 이제 지역 국가에 등장해서 이제 성장해서 한국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이 두 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중에 두 번째 지도도 역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동아시아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국가의 성장 1. 중국편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2. 한국과 일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